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고생물학자 데이브 호온 박사의 인터뷰 녹취록입니다. 주제는 바로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티렉스죠. 네, 안녕하세요. 티렉스. 여가나 대중매체 속 이미지 때문에 티렉스 하면 뭔가 딱 정해진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익숙한 이미지를 넘어서 과학적 증거들이 말해주는 티렉스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티렉스는 워낙 상징적인 동물이라서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꽤 많죠. 그렇죠. 오늘 데이브 호어 박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거대한 포식자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밝혀졌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압도적인데요. 크기 얘기부터 해볼까요? 티렉스는 흔히 육상 버전의 범고래에 비유될 만큼 거대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육상 버전 범고래.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크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는데요? 키가 한 5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7톤 이상 나갔습니다. 7톤이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더 무거운 육식동물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 티렉스 두개골 복제품 입안에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허허, 사람이요?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박물관에서 티렉스 골격 아래 직접 서보면요. 그 발 하나 크기가 사람 무릎 높이까지 와요. 발 하나가 무릎까지요? 와, 네. 근데 사실 박물관에서는 주변 모든 게 그 동물 스케일에 맞춰져 있잖아요. 코끼리 우리문이 엄청 큰 것처럼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압도적인 크기를 체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실제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몸체의 세부적인 특징들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머리부터가 남달랐다고요? 엄청 크고 튼튼하고 약간 네모난 상자 같은 형태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두개골이 아주 육중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눈 크기가 테니스공만 했다고 해요. 테니스 공이요? 눈 하나가? 네, 그러니까 시력이 정말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눈의 그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빛을 훨씬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거든요.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밤눈도 꽤 밝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죠. 밤에도 잘 봤을 수 있다니 흥미로운데요. 게다가 이빨은 또 어떻고요? 사람 손가락 전체만 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두께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티렉스 이빨을 두고 살을 해는 바나나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나나요? 하하. 네, 그만큼 크고 두껍다는 거죠.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같은 다른 대형 육식공룡 이빨하고 비교하면 너비가 거의 3배나 됩니다. 3배나요? 와. 이건 그냥 단순히 베는 게 아니라 뼈까지 부수는 아주 강력한 무는 힘, 그 치악력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몸통도 아주 거대하고 좀 통통한 편이었고 그 육중한 머리를 지탱해야 하니까 목은 짧고 아주 두꺼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 길이가 더 긴 기가노토사우루스 같은 공룡들보다도 티렉스가 훨씬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야말로 육중하게 만들어진 동물이죠. 정말 온몸이 그냥 파워 그 자체였네요. 근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앞발이요. 아, 네, 앞발. 아니 데이브 호온 박사 팔뚝만 했다는데 7톤짜리 거구에 비하면 정말 앙증맞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하하, 네. 그 작은 앞발은 정말 고생물학계의 오랜 미스테리 중 하나죠. 미스터리요? 네. 크기로 봐서는 기능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톱이 크고 구부러져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 육식공룡들 발톱보다는 덜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자리도 작고요. 그럼 힘을 잘 못 썼겠네요. 그렇죠. 이걸 보면 무언가를 세게 움켜주거나 들어 올리거나 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는 사실 아직도 논쟁거리예요. 쓸모없어 보이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반면에 발은 엄청 컸다고요? 그 거대한 몸을 지탱해야 했으니까 당연했겠지만 이것도 특별한 구조가 있었다면서요? 네, 발은 체중 지탱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매우 컸고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 중간 뼈, 전문 용어로는 중족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족골이요.
그 뼈 중 하나가 위쪽에서 이렇게 수이기처럼 박혀서 발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구조예요. 이걸 아크토메타타살이라고 부릅니다. 아크토메타타살. 이름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을 안정시켜서 뒤틀림을 막아주고요. 걸을 때마다 땅을 딛는 충격을 약간의 탄성 에너지로 되돌려줘서 보행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까지. 그렇죠. 장거리 이동에 꽤 유리한 구조였던 셈이죠. 아하, 그냥 큰 발이 아니라 거의 뭐 첨단 설계였군요. 그럼 그 거대한 몸을 움직이는 데는 꼬리 근육도 아주 중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핵심 동격원 중 하나가 바로 꼬리 앞부분에 있는 아주 큰 근육이었어요. 미추대퇴골근이라는 건데요. 미추 뭐라고요? 미추대퇴골근.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넓적다리뼈 뒤쪽에 붙는 근육입니다. 아, 꼬리에서 다리로? 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를 아주 강력하게 뒤로 당겨주고 그 힘으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T렉스의 강력한 추진력은 상당 부분이 이 꼬리 근육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꼬리가 그냥 균형만 잡는 게 아니었군요. 진짜 엔진 역할까지 했네요. 그럼 이 거대한 몸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였을까요? 영화처럼 막 지프차 쫓아오고 그러나요? 최고 속도는 시속 한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40km요?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빠르네요. 네, 빠른 편이죠. 근데 이게 막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파워워킹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파워워킹이요? 네, 워낙 체중이 무거워서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단계가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 하긴 7톤짜리가 점프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다리 길이가 워낙 길어서 한 걸음에 4, 5m를 갔으니 절대 느린 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빠르게 먹잇감을 추격할 수 있었죠. 한 걸음에 4, 5m. 네. 예전에 그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라는 사람이 달리는 말 사진을 찍어서 말의 네 발이 모두 공중에 뜨는 순간이 있다는 걸 밝혀냈잖아요. 아, 네네.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런 것처럼 동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참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파워워킹으로 시속 40km라니 그것도 뭐 대단한데요. 아까 그 발 구조가 장거리 이동에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냥 방식도 막 단거리에서 확 덮치는 것보다는 좀 끈질기게 쫓아가는 스타일이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치 하이에나나 늑대처럼요. 목표물을 끈질기게 추격해서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었을 수 있죠. 지구전 스타일. 네. 그리고 주된 사냥 대상은 트리케라톱스나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대형 초식공룡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큰 성체보다는 주로 어린 개체를 노렸을 거라는 점입니다. 아, 어린 개체요. 왜죠? 뭐가 영화 같은 데서는 막 큰 트리케라톱스랑 싸우잖아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니까요. 아, 어린 개체들은 성체보다 당연히 작고 약하죠. 뭐 뿔이나 갑옷 같은 방어 수단도 덜 발달했고 결정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또 스스로 먹이를 잘 찾지 못해서 어미를 따라다니다가 좀 위험한 곳에 노출되기도 쉽고요. 이건 뭐 오늘날 사자나 늑대 같은 포식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보이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처럼 거대한 성체 트리케라톱스하고 티렉스가 막 1대1로 싸우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크고 아마 정말 배가 고프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나 벌어졌을 아주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게 훨씬 현실적이네요. 그럼 티렉스는 사냥만 했을까요? 아니면 죽은 동물을 먹는 뭐랄까 청소부 역할도 했을까요? 이것도 논쟁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증거를 보면 둘 다 있던 것 같습니다. 둘 다요? 어떤 화석뼈에는 티렉스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표면이 이미 좀 풍화된, 그러니까 좀 닳아있는 상태 위에 찍혀 있어요. 아,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뼈에 그렇죠. 이건 동물이 죽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티렉스가 와서 먹었다. 즉 청소부 역할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오, 반면에 다른 화석에서는 에드몬토사우루스 꼬리뼈에 티렉스 이빨 조각이 박혀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 주변 뼈가 아물어 있는 흔적이 같이 발견됐습니다. 아물었다고요? 그럼 살아남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티렉스에게 공격당했지만 살아남았다는 뜻이고 이건 명백한 사냥 시도의 증거죠. 와, 그럼 진짜 양쪽 증거가 다 있군요. 네, 그래서 아마 티렉스는 주로 자기가 사냥을 했겠지만 기회가 되면 죽은 시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에나처럼요. 기회주의자? 네, 독수리처럼 오로지 시체만 먹는 순수한 청소부가 되려면 아주 적은 에너지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7톤짜리 티렉스의 육중한 몸 구조는 그런 생활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군요. 사냥도 하고 청소도 하는 생태계의 무서운 기회주의자였네요. 당시 생태계에서 티렉스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나요? 경쟁자가 있었을까요? 데이브 호은 박사의 비유를 빌리자면요. 당시 북미 생태계는 마치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큰 포식자는 기껏해야 족제비 정도인 상황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네, 사자 다음에 족제비요? 네, 그 정도로 티렉스는 자기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육식 동물이었고 사실상 의미 있는 경쟁자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완전 군림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라는 말도 쓰지만 어쩌면 다른 포식자들을 직접 잡아먹는다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으뜸 포식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으뜸 포식자. 아, 그 용어가 티렉스의 위상을 더 잘 나타내는 것 같네요. 멋있는데요? 네. 아까 눈이 커서 시력이 좋았을 거라고 하셨고 밤에도 잘 봤을 수 있다고 하셨죠? 후각도 엄청 뛰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티렉스가 못 본다는 건 이건 완전히 틀린 거네요. 네, 그건 그냥 영화적인 허구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역시.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 공만 한 눈, 그리고 뇌 화석을 보면 후각신경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컸던 흔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티렉스는 뛰어난 시각과 후각을 모두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각도 좋고 후각도 좋고. 네,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잘 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티렉스가 밤이나 혹은 새벽, 해질녘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또는 방명방모성 동물이었을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가설도 있습니다. 야행성 티렉스라?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밤에 마주치면 정말 와, 상상만 해도 공포였겠는데요. 이렇게 티렉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건 결국 다 화석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석은 실제로 어떻게 발견하고 발굴하는 건가요? 영화 보면 막 우아하게 붙이라고 그러던데 현실은 좀 다르겠죠? 하하, 네. 현실은 영화와는 좀 많이 다르죠. 대부분의 화석 발견은요, 일단 가능성이 있는 지층, 그러니까 공룡시대에 형성된 암석이 드러난 지역을 직접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샅샅이 훑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요. 네. 완벽한 골격이 땅 위에 나 여기 있어 하고 놓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바람에 깎이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뼈는 쉽게 부스러지거든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아주 작은 뼈 조각이라도 암석 밖으로 살짝 튀어나온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데이브 호은 박사 친구분이 몽골 고비 사막에서 1cm도 안 되는 작은 발톱 끝부분을 발견했대요. 1cm요? 네. 근데 그걸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거의 완전한 리네랍토르 골격이 나왔던 그런 일화가 좋은 예죠. 와, 1cm짜리 단서로 전체 골격을 찾다니 정말 매눈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발견하고 나서 파내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암석 속에 있을 텐데. 네, 발굴 과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암석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안에 들어있는 뼈는 또 얼마나 약한지, 발굴 장소의 환경은 어떤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특히 단단한 돌 속에 약한 뼈가 들어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씩 작업해야 하죠. 때로는 뼈가 너무 약하면 페롤로이드라는 특수 아크릴 수지 용액을 스며들게 해서 뼈를 좀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게 페롤로이더군요. 일종의 강화제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접착제가 아니라 뼈 자체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암석을 파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불도저요? 공룡 발굴에. 네. 그 유명한 티렉스 화석인 스텐을 발굴할 때도 그랬다고 해요. 스텐. 아, 그 비싸게 팔린 화석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발굴된 화석은 안전하게 실험실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젖은 휴지나 포일 같은 걸로 잘 감싼 다음에 석고 봉대로 두껍게 감싸서 단단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이걸 재킷이라고 부릅니다. 재킷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뼈가 발견된 위치나 방향 같은 걸 정확하게 지도에 기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건 왜요? 나중에 이 동물이 어떻게 죽고 묻히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뭐 강물에 떠내려온 건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죽은 건지 이런 걸 추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아,
그 자체로 정보가 되는군요. 그렇죠. 정말 보존 상태가 좋은 화석, 예를 들어 보레알로펠타처럼 피부 자국까지 남은 경우는요. 실험실에서 그 주변 암석을 제거하고 뼈를 완전히 드러내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와, 발굴부터 연구까지 정말 시간과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이네요. 아까 그 스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화석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렸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2020년에 경매에서 무려 3,180만 달러. 3,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억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약 4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서 그때 큰 화제가 됐었죠. 그만큼 티렉스 화석의 가치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400억.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잠깐 주라기 공원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아까 티렉스 시력 묘사가 틀렸다고 하셨고 또 어떤 오류들이 있었나요? 영화는 영화지만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 좀 궁금하네요. 대표적인 오류로는 역시 벨로키랍토르의 크기가 있죠. 아, 랩터요? 네, 영화에서는 거의 사람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네, 무섭게. 근데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칠면조 정도 크기의 작은 공룡이었습니다. 영화 속 모습은 사실 데이노니쿠스라는 다른 공룡에 더 가깝죠. 칠면조 크기였다니 좀 충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수각류 공룡, 특히 랩터류나 티라노사우루스류에게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영화에서는 깃털이 전혀 없다는 점. 아, 깃털 문제도 있군요. 네, 또 랩터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무리 사냥을 하는 모습 같은 것도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무리 사냥도 확실하지 않다고요? 뭔가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공룡의 무리 사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데이노니쿠스 여러 마리하고 초식 공룡 테논토사우루스 한 마리가 함께 발견된 유명한 화석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리 사냥의 증거라고 해석되기도 했지만 네. 다른 설명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다른 설명이라면요?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의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처럼 죽은 테논토사우루스 사체에 이끌린 데이노니쿠스들이 차례로 어떤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이 있는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여러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르 발자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찍힌 화석도 발견되긴 했는데 이건 역시 꼭 함께 사냥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길을 따라 각자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공룡이 확실하게 무리 사냥을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와, 우리가 아는 이미지들이 실제 증거와는 차이가 꽤 있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티렉스의 성별은 구분할 수 있나요? 아까 스테는 수컷 이름 같은데 혹시 암수 구분이 가능한가요? 화석만 보고 성별을 알아내는 건 극도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단 한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은 시기가 되면 알껍데기를 만드는 데 칼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뼈 안쪽에 특별한 뼈 조직을 임시로 만듭니다. 이걸 수질골이라고 불러요. 수질골. 네, 이게 요즘 새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특징인데 공룡 화석에서도 이게 발견되면 이 개체는 알을 낳을 준비를 하던 혹은 알을 낳고 있던 암컷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와, 뼈 안에 칼슘 저장고 같은 걸 만드는 거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하지만 이건 아주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서 대부분의 화석에서는 성별을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별은 몰라도 얘네들이 사회생활 같은 걸 하긴 했을까요? 짝짓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요?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해서 많은 수각류 공룡들의 머리를 보면요. 벼이나 작은 뿔 같은 어떤 장식 구조물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있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체들에게 자신의 힘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 성적 신호, 소시오 섹슈얼 시그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성적 신호요? 마치 자동차 스포일러 같은 건가요? 멋으로 다는? 하하,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앞으로 더 많은 표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장식들이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이건 상호 성선택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상호 성선택. 그건 뭐죠? 이건 암수 모두 짝을 고르는데 꽤 까다로웠고 어쩌면 검은고니처럼 암수가 함께 새끼를 돌봤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오,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네, 이런 장식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함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정직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핸디캡 원리라고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거추장스런 장식을 달고도 잘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핸디캡이 오히려 능력을 증명하는. 그렇죠? 또는 뭐 그냥 그 장식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다음 세대에 계속 유전되는 섹시한 아들 가설 같은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머리 장식이 뭔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 공룡들의 사회생활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티렉스가 동족을 잡아먹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짜요? 티렉스가 티렉스를. 네, 티렉스 뼈 화석에서 다른 티렉스의 것으로 보이는 이빨 자국이 발견된 거죠. 근데 이 자국들의 형태나 위치를 자세히 보면 싸우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죽은 뒤에 살을 발라먹은 흔적, 그러니까 먹이 섭취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와, 먹었다고요? 네, 동족 포식, 캐니벌리즘은 사실 다른 육식 동물들에게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아마 극심하게 굶주렸거나 아니면 뭐 영역 다툼 같은 경쟁에서 승리한 개체가 패배한 개체를 먹어치우는 경우 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했나 봅니다. 티렉스가 등장하기까지 그 진화 과정도 엄청 길었다면서요. 거의 1억 년이나 된다고. 맞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뉴라는 더 큰 그룹의 역사는 약 1억 년에 달합니다. 1억 년. 네, 처음에는 중기 쥐라기, 그러니까 약 1억 6천만 년 전쯤에 나타난 작고 팔이 길고 아마 깃털도 있었을 그런 공룡이었어요. 처음엔 작았다니.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몸집이 커지는 경향, 이걸 코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향을 보이면서 진화했죠. 후기 백악기 약 8천만 년 전 이후에 이르러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알리오라모스처럼 비교적 길고 가는 두개골을 가진 그룹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나 타르보사우루스처럼 아주 크고 육중한 두개골과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아과 그룹이죠. 티렉스는 바로 이 후자 그룹의 최종 진화 단계에 속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와, 작은 공룡에서 시작해서 1억 년 동안 진화해서 지구 최강의 포식자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한 역사네요. 그런데 그 영광도 결국 끝이 오잖아요. 약 6,600만 년 전 공룡 시대를 끝낸 그 대멸종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 지름이 약 10km 정도 되는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10km 크기 소행성이요? 네, 이 충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고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 그리고 충돌로 인한 화재 연기가 대기 상층부로 퍼져나가서 오랫동안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햇빛이 차단되면 모든 게 멈추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이 굶주리고 또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결국 먹이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핵겨울과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닥치면서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네요. 그래서 티렉스를 포함한 많은 공룡들이 그때 멸종한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티렉스처럼 몸집이 크고 육지에 살던 동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몸집이 작고 땅속에 숨거나 물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일부 동물들,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었던 새, 즉 조류 공룡들은 일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새는 공룡이었군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만약에 그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아마 공룡 시대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지금처럼 번성하고 진화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그 우연한 대사건 덕분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시간 스케일과 우연이 얽힌 이야기네요. 오늘 데이빗 호운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티렉스의 그 거대한 몸집과 힘, 또 그 이면의 생존 전략과 생태계에서 역할,
그리고 이 놀라운 동물을 발견하기 위한 고생물학자들의 노력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 속의 그런 괴수 이미지를 벗겨내고 나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티렉스와 공룡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동물을 넘어서 뭐랄까 지구 생명의 역사의 장대함과 진화의 경이로움 그리고 때로는 한순간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화석 기록이라는 게 사실 불완전한 퍼즐 조각들이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찾고 또 해석하면서 과거의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분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만약 6만 6천만 년 전 그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면 티렉스를 포함한 공룡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더 진화했을까요? 글쎄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지능이나 어떤 사회적 복잡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딱 끊겨버린 어쩌면 또 다른 진화의 경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